이해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덕성여대 자리입니다. 저희들은 7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만 그때는 남자들이 들어올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여성분들은 거의 안 보이고 남성분들만 들어오는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정년퇴직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평생교육의 좋은 점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험 안 보죠. 우리가 저희들이 젊은 시절에 저희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험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은 그런 시험들이 다 사라져도 학생들이 힘들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 딸래가 사태 같은 것도 생기고, 첫째 시험 안 보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평생교육도 어른들이 받는 교육, 다 저 어르신들도 선배님 같으신데 또 좋은 점이 또 있죠. 또 이렇게 수업 중에 좀 자도 괜찮죠. 그래서 뭐 저는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자도 좋은 교육. 세상에 우리 젊을 때 생각하면 자도 좋은 교육이 있습니까? 자면 분필 날라오지고 좀 있으면 지옥에 날라오지고 정말 졸릴 때는 이렇게 눈동자를 막 부딪히고 있는데도 졸리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또 평생교육이라는 것도 생겨서 상당히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가 주로 공수처 문제인데, 이 공수처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이제 벌어지고 할 때 저희 친구들도 공수처를 왜 반대를 하느냐. 아니 발음을 잘 들어보니까 공수처예요. 아니 공짜로 술 주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놈들이 또 이름을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반대 못하게 하도 우리 국민들 열받게 하니까 술이라도 공짜로 주려나 보다. 뭐 그냥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지금 화두가 되고 오늘 밤 12시부로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죠. 근데 몇 군데 기자들도 저한테 뭐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만 언론에서 몰랐느냐, 다 아는 거 아니냐. 원래 좌파들은 수십 년 전부터 아시겠지만은 국가보안법 폐지, 그야말로 입에 달고 다니던 주문인데 지소미아 폐지돼서 슬슬 미군 철수 이야기 나오는 거 우리만 놀라지 좌파들은 전혀 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으로는 우리가 기다리던 거다.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참 오늘 12시가 밤 12시가 그런 중요한 시국에 저희들이 여기 모인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저보고 과분한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뭐 사실 여기 대부분 명단을 보니까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또 고향, 저는 뭐 대구가 고향입니다만 고향 선배님 또는 저는 또 잠시 검찰에 몸을 담고 있었으니까 저희 검찰 선배님도 계시고 해서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려니까 좀 떨리고 하는데 혹시 좀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평생교육 수준은 사실은 또 너무 전문적인 수준으로 하면 재미가 없겠죠. 뭐 자도 된다, 뭐 시험도 안 본다고 이렇게 안심만 시키지만 또 알아듣기는 쉬워야 되니까 이 공수처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야기하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사실 작년에 그만둘 때까지 또 제가 근무한 데가 로스쿨입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 로스쿨에 근무했는데 또 썰렁한 말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에 하이스쿨 안 나온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로스쿨 나왔으니 로스쿨 교수니까 뭐 강의 수준이 높아도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강의 수준도 안심해도 될 것 같고 수준이 낮을 테니까요. 주무셔도 좋고 시험도 안 본다는 말로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수처가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와서 관심이 되었지만은 사실 20여 년 전부터 공수처 문제가 논란이 되었어요. 어디서? 바로 아니나 다를까 좌파 진영. 특히 박원순이가 그 당시에 사무처장으로 있던 참여연대 출범 초기부터 참여연대의 과업으로서 그 당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홍콩의 염전공사라든가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 사례가 있다면서 들고 나와서 우리 국민들은 몰랐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당시 유행하던 TV 프로가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포청천 프로가 기억나지요. 그 중국 계통에서 검찰 조직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마치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고위 관료들 탐호조사국이래. 탐호가 탐관오리 준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 계통 또 나라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나라 특징이 도시국가 수준의 작은 나라죠. 그러니까 검찰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도시국가의 소규모 작은 나라, 그것도 중국계. 저희들은 뭐 중국이란 말도 쓰기 싫어서 중공계라고 합니다만은 중공계통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쓰던 제도를 들고 와서 1996년 지금부터 만 23년 전에 들고 나와서 그 당시는 고비처를 설치하지. 이름이 고비처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줄이니까 고비처죠. 그래서 그 말을 나와서 또 우리 그 당시 YS 정권 때입니다. 그렇게 또 말썽을 부리다가 결국은 99년도에 와서는 그러면 우리 우파 진영 또는 보수 진영의 약점이 하나하나씩 양보해 주는 거죠. 그걸 타협이라고 하고 중재라고도 하고 협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쭉 역사적인 경과를 거치다 보면 결국 이 공수법도 그 당시에 양보해서 받아들인 것이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 또는 범죄를 부패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최초로 99년도에 특검을 받아들여서 그 당시 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이 있었죠. 물론 성과는 없었습니다. 7특검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검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저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죠.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공수처 법안 특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 입법 로비하고 매달려서 또 김대중 정부 때 와서는 그래도 우리가 탐호조사국이나 염전공사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 귀에 빅지 않으니까 드디어 대안으로 받아들인 것이 부패방지위원회입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2002년도입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벌써 염전공사나 저기 탐호조사국 같은 모델로 부패방지기구로서 이름 자체가 엔티크랍션이라고 해서 부패방지위원회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만든 법이 부패방지법입니다. 지금 말하면 공수처법. 그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 기관 명칭이 국가청렴위원회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명박 정부에 와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무총리 중앙심판 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세 가지를 합해서 부패방지위원회를 합쳐서 국민권익위원회로서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이제 숨겨져 있죠.
그런데 17대, 18대, 19대 넘어오면서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법안을 제출합니다. 저는 좌파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독하고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우파들 같았으면 이 정도면 이제 됐다고 물러나겠죠. 마치 우리 전래 동요에 보면 동화, 전래 동화죠. 우리 또 깊은 산속을 가다가 어린애가 아니 엄마 이야기, 떡장사 엄마 이야기죠. 떡 하나 호랑이를 만났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떡 하나 줍니다. 나중에 떡 다 떨어지니까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또 팔 하나 떼주고 그 다음에 다리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그렇게 살금살금 다 잡아먹는 우리 어릴 적에 전래 동화 이야기죠. 바로 좌파가 그런 수법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19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또 포기하지 않고 공수처 법안을 4건이나 발의를 합니다. 지금이랑 똑같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또 막지 못하고 그때 대안으로 해준 것이 그 전까지 특검 제도는 개별적인 입법을 해서 그때그때 특별검사를 법률로서 제도를 만들고 그때그때 특검법 이름이 엄청 깁니다. 저는 뭐 하나도 못 외우겠습니다만 저도 마지막에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노무현 특검 비리 특검 제가 마지막 특검 후보 2명 중에 1명으로 올라갔는데 저는 탈락이 되고 김지용 변호사라고 당시 군법무관 출신을 특검으로 임명한 그 기억도 납니다만 그런 식으로 특별법으로 제정을 했다가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상설 특검으로 또 양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상설 특검은 특검이 할 일 없는데 월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제도 특검이라고 해서 특검 법률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는 따로 법률을 만들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만 하면 그때그때 특검이 작동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박영수 특검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바로 그 법에 의해서 특검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도 임명할 수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상설 특검을 그 전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제도 특검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옛날에는 그때그때마다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필요가 없이 국회에서 의결만 하면 바로 특검을 하는데 그 특검법에 재밌는 장치가 민주적인 통제라고 해서 제1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비리나 부패는 집권층에 일어나니까 민주적 그 통제를 위해서 야당한테 특검 후보자를 추천권을 준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박영수 특검하고 또 한 명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둘 다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누구를 그 중에 한 명 특검으로 임명을 하더라도 저는 벌써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큰 결과는 없을 거라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만 마지막 대안 부분에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도적 상설 특검과 함께 또 하나 받아들인 게 바로 특별감찰관 제도까지 받아들였습니다. 특별감. 그 바로 박근혜 대통령. 이것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곤욕을 치렀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특별감찰관으로 있던 그 당시 청와대에서 우병우 조사도 하고 뭐 최순실 그 누굽니까? 정유라 그 남편 정인혜. 예. 정인혜인가 그 양반 뭐 뒷조사하고 하다가 그때 좀 말썽이 났죠. 그게 바로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특별감찰관 제도도 살아있고 특별감찰관 법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상설 특검법도 살아있고 특별감찰관 법도 살아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이는 지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이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죠. 헌법 위반이죠. 대통령 직무유기입니다. 직권 남용이고 아마 나중에 탄핵으로 넘어가면 탄핵 사유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한 100배는 될 것 같아요. 아니, 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딸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태국에 있다고 하지. 청와대에서는 한 번도 발표도 안 했습니다. 지금 연 10억 정도의 경호비용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딸 경호까지 돼야 되는데 만약 특별감찰관이 지금 누군가 임명되어 있다면 그거 조사해야 되겠죠. 왜 나갔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가 있고 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서 느닷없이 그 예전에 벌써 20년 전에 이렇게 했던 공수처를 또 이 공수처의 문제점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자칫하면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공수처법을 마치 검찰개혁의 핵심 최종 마무리인 것처럼 짓거리다가 나갔죠. 이것만은 꼭 해야 되는 그 말을 이어받아서 드디어 빙소리 나는 게 경고인가요? 요즘 하도 유튜브도 경고 방송이 뜬다고 하던데 뭐 어떻습니까? 아마 그 문재인 아들 딸부터 조사가 시작될 텐데 그걸 못하게 하고 조국이가 법무장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국민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구태에 의한 공수처를 다시 꺼내서 공수처를 하자. 지금 공수처를 하자고 하는 여론조사를 가장 최근에 그 앞에 건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여론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합니다. 많을 때 60% 이상. 찬성하는 이유도 뻔하죠. 언론이 장악된 상태에서 깜깜이 법인데 내용도 모르고 제목만 갖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들 몇 명도 안 되는 고위공직자 나쁜 놈들 죄를 짓는 걸 엄하게 처벌한다는 법을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도입해야 된다고 청와대에서는 그 여론을 갖고 큰 소리를 그렇지만 자세히 보세요. 우리 문 대통령이 대통령자 붙이기도 아깝네요. 문재인이가 집권했던 당시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원자 그러니까 그 핵발전소 탈원전을 이야기를 했죠. 그때 유명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들 여론을 폭넓게 수집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론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거기다가 그 흔한 공청회도 한 번 안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정부안이 없었다는 것. 저도 조국이 하도 큰 소리 치고 법무부에서 큰 소리 치기 때문에 원래 공수처는 법무부 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검찰은 준사법기관입니다. 준사법기관 헌법에 나오는 준사법기관 하나 설치를 하면 최소한 예산 분석부터 부패 영향평가 여러 가지 요즘 법률 입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통제 제도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 조회부터 해서 정부 입법은 이렇게 통제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치밀하고 정치하고 정합성이 있게 만들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법무부 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죠? 조국 안이 없어요. 공수처법. 왜 법무부 안이 없을까요? 그동안 20년 이상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바로 법무부 자체가 우리 여기 검찰 선배님도 계시지만 아실 겁니다. 법무부나 검찰 자체에서 공수처는 말도 안 된다고 반대했기 때문에 법무부 안이 없었던 겁니다. 역대. 그래서 역대 참여연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국회의원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백혜련 의원, 권은희 의원 그 두 분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은 저는 사실 득보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득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초선 의원이죠. 초선 의원 2명을 앞세워가지고 공수처법 발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깜깜이라고. 우선 당장 보면은요, 이 친구들이 말을 할 때는 고위공직자 우리 수사 대상은 7,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0.1%도 안 되는 7,000명이 나쁜 짓 못하게 조사를 한다니까 우리는 좋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근데 절대로 그 함정이 빠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법을 자세히 보면 퇴직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면 그 다음에 퇴직 군인도 포함됩니다. 그럼 퇴직 군인, 퇴직 고위공직자 아마 판사, 검사 다 들어가죠. 공소시효 남은 사람 다 들어갑니다. 7,000명 곱하기 얼마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공범이론 있죠. 그럼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유명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처벌할 때 경제적 공동체니 공범으로 그렇게 했죠. 다시 말해서 적용 법률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보니까 법률이 아주 광범합니다. 원래 부패 방지를 위해서 만든 제도 같으면 뇌물을 위주로 부패라는 뜻이 영어로 corruption이죠. 아시다시피 부패라는 뜻은 공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패라는 용어가 출발점은 퍼블릭 영역에서 퍼블릭 섹터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돈을 주고받는 corruption, 부패를 corruption이라 하지 민간 사이의 부패 개념은 그래서 부패방지법 정의 개념에도 2조 1항에 보면 부패 행위라 하면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뭐 금품을 주고받고 이익을 청탁하고 하는 그런 한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공동체처럼 공범 논리를 확대를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가 대표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을 공무원이 누구한테 합니까? 주로 언론인한테 하겠죠. 그 다음에 피의사실 공표죄. 피의사실 공표를 누구한테 합니까? 언론한테 하죠. 그러면 그 언론들도 전부 공범으로 엮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귀와 눈이 완전히 깜깜하게 닫혀버리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언론인들은 부패 공수처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의용 언론들이 앞장서서 그 칼이 자기한테 오는 줄 모르고 언론인도 고위공직자와 얼마든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그 문제. 그리고 아까 장성급 이상 군인이라고 했죠. 퇴역 장성을 포함해서 원래 장성급 이상뿐만 아니라 군인 자체는 우리 헌법상 군법에 반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난번 박창주 장군 때 그랬죠. 일부러 옷을 못 벗게 퇴역 신고를 하고 사표를 내면 수리해줘야 되죠. 일부러 망신 주려고 신고받지 않고 저는 나중에 그걸 보니까 기가 찹니다. 본인은 재판 받을 때 군복을 벗고 가려고 하니까 굳이 이놈들이 군복을 억지로 입혔대요. 별 4개를 달게 했대요. 그래서 법정에 세워서 망신 주려고 하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조국이는 검찰에서 들어가는 것도 안 봐, 신문도 못 봐도 사진도 없지요. 그뿐만 아니라 조국의 마누라조차도 얼굴을 가리고 있죠. 그런데 비하면 여하튼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퇴직군인, 현직군인뿐만 아니라 언론인까지 들어가니까 아마 사회 지도층들은 대부분 꽁꽁 묶어놓는 법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안정을 이놈의 공수처법을 만들어 놓고 고위공직자, 장차관들 어떤 조직이든지 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상설특검제를 이렇게 건물과 그 상근자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죠. 맨날 특검할 만한 사건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가 맨날 생깁니까? 안 생길 때 있죠. 그러면 공수처는 놀면서 월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그래서 사찰기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언론인도 알아야 돼요. 일이 없으면은 공조직을 만들면 파키슨의 법칙이라고 행정학 하시는 분들 알죠. 어떤 행정조직이든지 한번 만들어지면 자기 스스로를 키우려고 하지 축소하거나 폐지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파킨슨 법칙이라 하던가요? 저도 예전에 들었는데 그것처럼 공수처를 아무리 작게 출범시켜도 실적이 없다고 대통령 각하 이제 우리 실적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합니까? 또 해마다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올해는 한 건도 못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죠. 월급을 받으려면 실적을 남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국민에 대한 도청, 감시, 이제 개인의 사생활까지 그 사례로 제가 여기도 들었습니다. 홍콩이나 인도네시아 같은데 공수처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벌써 그 부작용이 터져 나옵니다. 홍콩 같은 데는 이제 염정공서 만들어서 포청천이 활약을 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지금 홍콩하고 싱가포르 많이 깨끗해졌죠, 공직자. 그래도 기구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공직자가 부패 문제로 단속되는 건수가 연간 3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큰일 났죠. 홍콩 같은 경우는 공직자 부패로 단속되는 건수가 3건밖에 안 되니까 홍콩 염정공서가 난리 났죠. 자기 기관의 존폐가. 그래서 무리한 수사가. 그게 여기 좀 더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도청하고. 그래서 우리 가끔 우리 우파 언론에서는 게슈타포 역할을 한다. 아니면은 중국의 인민위원회, 공안위원회라고 하나요? 북한의 인민위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위원회잖아. 위원회는 합의체 기관이잖아. 위원장과 위원이 서로 뜻을 합해서 아니면 표결을 하는데 공수처나 이런 처는 단독 제가 됩니다. 결재가 있는 제도가 돼요. 그럼 더 무섭죠. 그러면 오히려 그 모델은 게슈타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성격을 말씀을 드리고 쭉 넘어가서 공수처 법안을 지금 와서 아마 12월 3일에 이제 패스트 트랙에 올렸습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렸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 보니까 국회의원이 당선되고도 이제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당선 무효로 자격 박탈된 사람이 1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유한국당이 10명이에요. 우리 보수 진영이 정말 문제입니다. 10명이 정말 경상도 사투리로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국회의원 내놓고 임기도 다 못 채우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의결 정족소에서 치명상을 입게 되죠. 10명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14명, 그런데 민주당에는 한 명도 당선 무효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300명 정원에서 14명을 빼니까 186명이 되죠. 이제는 과반수 법률로 통과시키려면 286명이니까 144명만 손들면 패스트 트랙이 있는 법이 통과됩니다. 어쩌면 여당, 민주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는 이 법, 공수처법, 연동제 선거법 다 마음먹는 이제는 벌써 정족수는 확보해놨습니다. 아마 정의당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네. 정의당 뿌리는요,
민주당하고 똑같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있지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대한 모집단이 바로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그 뒤에는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그 친구들은 안 나타나죠. 임종국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죽었죠. 그리고 박헌년과 관련돼서 우리 박원순 시장까지. 아마 박원순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지금 좌파 진영의 돈과 머리와 지혜와 아이디어와 조직과 갖고 있는 총두목이 박 시장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죠. 국민들은 워낙 이 친구가 말을 이쁘게 잘하고 아름다운 재단이다 이런 거죠. 세상에 재단법인이면 장학재단이나 노인복지재단이나 병원재단이나 재단의 정체를 밝혀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그 보수 정부인데 그런 재단 안 받아줘야죠. 네 정체를 이름에 밝혀라. 아름다운 뷰티풀 파운데이션. 세상에 아름다운 뷰티풀 파운데이션 정체가 없지요. 그런데 설립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죠? 좌파들 지원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많이 키웠죠. 좌파 지원하는 집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뷰티풀 파운데이션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SK, LG, 삼성 막 돈 갖다 줍니다. 여러분 한 25년 전에 기억나죠? 1% 나누기 운동.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박원순 씨는 돈 모으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우파에서 그걸 못하고 그냥 보고 있었죠. 그 유명한 사례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에 정말 자기 월급을 100% 박원순이한테 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박원순 시장이 소위 자칭 진보의 실질적인 우두머리면서 또는 묵시적, 명시적으로라도 이명박 대통령 도운 적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우파들이 이렇게 순진해요. 그걸 도와주고도 이렇게 당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자면 한이 없지만 지금도 LG에서는요. LG에서 선물 세트 같은 거 오는 거 그 사용 설명서 자세히 보세요. 지금도 멍청하게 수입의 순이익의 0.1%는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문자로 찍어놨어요. 지금 우리 우파 수준이 재벌 수준이 그렇습니다. 물론 모르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 좀 벗어난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법안을 공수처 법안을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그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와서 문제 삼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걸로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근데 직전까지는 검찰 개혁이란 말 나오기 전에 여러분 많이 들은 게 사법 개혁이죠. 다시 말해서 사법농단 또는 재판 거래라는 표현을 씌워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제1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마다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정원부터 해서 다 뒤져서 지금 한 200명 가까운 공직자들이 벌써 윤석열에 의해서 다 들어가 있죠. 그때만 해도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 사법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법개혁이 우리 국민들한테 실감나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법조에 대한 신뢰지. 재판이 엉망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를 막자. 이것이 사법개혁의 요체가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바라는 만약 사법개혁이 있다면. 근데 지금 그 말은 쏙 들어갔죠. 전관예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유전무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변호사 비용 조국이가 또 부메랑이 됐대요. 변호사 비용 되려고 임대료 올렸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아니 변호사가 저도 변호사라서 뭐 좀 창피합니다만 도둑놈을 돈 없어서 훔친 도둑놈을 변론하면서 도둑놈한테 변호사 비용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으면 도둑놈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걸 개혁하는 게 사법개혁일 텐데 엉뚱하게 조국 사태를 조국이를 감싸기 위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니까 검찰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로 바꿨다는 점. 그리고 또 강행 처리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법무부는 거의 100% 민변화가 다 됐습니다. 혹시 관계되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100%라고 장담을 합니다. 조국이 들어온 이래는 법무부가 마치 우리나라 국방부가 완전히 문민이 장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현역 군인은 국방부에서 한 명도 근무하면 안 돼. 그거랑 똑같습니다. 마치 군인권센터 소장부터 해서 군인권센터 직원들이 국방부에 다 들어가서 일하는 거랑 똑같이 지금 법무부는 말은 좋죠. 문민화라고 해서 민변 출신, 참여연대 출신으로 장악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공수처까지 민변화과 참여연대를 만들어버린대.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더 실감을 하겠죠. 그 정도로 하고 이제 한 3페이지쯤에 예, 오늘 저기 백혜련 예약된 사람인데요. 백혜련 의원 등 없습니다. 공수처 법안의 제안 이유 지금 회의 중이 돼가지고요. 3페이지쯤 밑에 제가 10시까지 내리고 10시까지 체크인 하겠습니다. 여기에 괜찮습니다. 뭐 급하신가 보죠. 우리 백혜련 의원이 나가서 드릴게요. 법률을 제안을 할 때도 법안 제안 이유서에 보니까 바로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를 들면서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만 공수로 찬성 농구로 판사 검사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아주 크게 내세웁니다. 이게 바로 사법 파퓰리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처럼 그 원인이 차라리 제가 사법 신뢰를 국민들한테 얻고자 한다면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변호사 수임료 제한을 하는 게 나는 더 맞다고. 실제로 저희들이 법조인 노릇을 저도 이제 30년 전지만 처음 할 때는 변호사 수임료 제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변호사 형사사건, 민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는 왜냐하면 이기는 사람이 어쨌든 경제적 이익을 보니까 몇 %라도 받는데 정당성이 있지만 형사사건은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은 무죄는 당연한 하나님의 이치죠.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써도 처벌받는 것이 정의고 돈으로 좌우되면 안 되죠. 그래도 변호사가 수고를 했다고 치면 그 액수는 제한이 돼야 되겠죠. 이자 제한법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가 발달을 해도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은 아주 비성경 논리처럼 형사사건에서 의뢰인 또는 범인,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서 막대한 수업, 예를 들어서 재벌들요, 저희들 검사들 시절에 뭐 고백을 하면 재벌들 수사를 하면 지금도 몇 억씩 받습니다. 그게 과연 정의관념이 맞습니까? 우리 보수 진영에서 정말 집권을 하면 그런 걸 고쳐야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제한을 한다. 좌파도 이거 못하고 있죠. 못하는 것을 우리 우파가 해내야 됩니다. 그게 사법 정의를 이룩하는 길인데 그거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검사 조지는 걸로 사법 검찰 개혁을 완성하자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헌법 정신에 반하는 그 부분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왜 수사권,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느냐? 나아가서 수사권보다 중요한 게 기소권이라고. 공소 제기. 쉽게 말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서 법원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공소 제기라고 합니다. 왜 이거는 검사가 가져야 되느냐? 우리 뭐 헌법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최소한 국가 형벌권을 집행은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A 검사가 다르고 B 검사가, 예를 들어서 공수처를 따로 두면 공수처 소속 검사는 벌금 100만 원 받으면 봐주고 구속 안 하고, 서울지검에서는 벌금 100만 원짜리를 구속하고 합니다.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데 통일성이 와야 되죠. 그래서 국가 형벌권 집행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서 검찰총장을 군대식으로 정점으로 해서 동일체, 유기체적인 동일성,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음주운전해도 구속되고 서울서에도 구속되고 기준을 같이 만들어서. 그런데 공수처가 따로 생기면 공수처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죠. 대통령의 지휘만 받게 되죠. 그러면 같은 사안도 달리 처벌이 될 수 있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최소한 공소제기, 기소권만은 이론화 지켜야 된다. 홍콩의 영전공소, 싱가포르 탐호조사국도 수사권은 있지만은 기소권은 없습니다. 그걸 국민들한테 속이고 있어요. 권은희 안에는 공소권까지 집어넣어놓고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를 참조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그게 소추기간을 이혼한 문제인데 거기다 더한 것도 있죠. 이 친구들이 또 하다 안 되니까 조직입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공론화를 끝지 않으니까 기소권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주고,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하도 반대를 하니까 기소권은 주지 않고 수사권만 준다. 그럼 어떡하냐? 공수처에서 나머지 고위공직자 수사를 해서 검찰로 보낸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검사가 사안에 따라서 기소권이 없는 검사, 그것도 헌법 위반이죠. 판검사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바로 법원에 기소를 하고, 다른 공무원 장차관에 대해서는 또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하고 검찰에 넘겨서 기소는 검찰에서 하고, 그럼 수사지휘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정부 안이 없는 의원안의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아마 연간 국회의원들이 내는 법률안이 제가 알기로 수천 건입니다. 우리 이경자 대표님 수천 건도 넘치고, 교육 관련만 해도 아마 수백 건입니다. 거의 10,000건 가까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입법 제안을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이 전부 폐기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기 시작하는 걸 다 통과시키면 우리나라는 정말 웃기는 나라가 되고, 우선 공수처 지금 올라가 있는 패스트 트랙 안도 2개잖아요. 권은희가 낸 안, 백혜련이가 낸 안. 그것도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그런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드는 것이 자기의 권한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상권분립제도에서 국회는 법률을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그 입법이지 제한까지 한다는 것은 이제는 아주 각 분야에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국가, 현대 국가에서는 사실은 무리일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한일협정 65년도 청구권 협정 때문에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늦게 끌었다.
일본 눈치 보면서 재판을 늦게 했다 해서 직권남용죄로 구속돼 있죠.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아무리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지만은 사법권이 국익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 이익보다. 미국에도 그런 제도가 쉐브론 제도라고 해서 미국도 대법원 판결이나 중요한 판결을 할 때 행정부의 의견을 묻고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력 분립을 핑계로 양성태 대법원장이 외교부 장관 의견 물었다고 해서 그 의견을 듣고 재판을 늦게 했다고 해서 사법농단으로 불렸지. 우리 국민들이 모르면은 사법농단 같지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이 전지전능이 아닌 것처럼 판사, 검사도 전지전능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아무리 법 논리로서 원자 핵발전소를 폐기할까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해야죠. 그게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외교 장관의 의견을 구한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아마 양성대 대법원장 엄청 속상할 겁니다. 구속되어 있을 때 돈 한 푼 안 받았지.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돈 한 푼 자기 주머니에 받은 것 없이 사법농단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수처라는 것은 또 그런 면이 있다. 한 7페이지 조금 위로 올려보면 인도 법률적 문제점 중에 인도네시아 국회 건설위원회도 바로 공수처 같은 걸 인도네시아 하나 만드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권력기관끼리 서로 싸웁니다. 누가 세냐 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KPK라고 해서 KPK가 인도네시아 국회건설위원회인데 도마뱀이라고 약칭으로 부릅니다. 속으로 경찰은 악이라고. 아마 열대지방이니까 그렇겠죠. 여기 인도네시아의 공수처가 있다는 말은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권 국가죠. 검찰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게 있죠. 어쨌든 거기서도 경찰이 세냐 공수처가 세냐 하면서 서로가 뭐 서로를 고소 고발하고 잡아놓다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뭐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안 보고 제 자료만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공수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국내에서도 20년간 폐기된 법안입니다. 우리 12월 3일 이걸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도 주변에 꼭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깜깜이 법으로 제목만 갖고는 일반 서민들 다 찬성합니다. 모르니까. 20년 이상 한 10여 건이 제가 알기로는 다 폐기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폐기가 되고 법무부에서 계속 여권이든 야권이든 노무현 때도 결국 시도하다가 법무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없다는 것, 그것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비상식적인 사찰 기구가 돼서 KGB나 뭐 게슈타포 같이 비슷한 제도가 북한에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게 공안부 국가보위부인가요? 그게 이름이 국가보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거 공수처와 똑같은 역할. 북한이 검찰이 있으나 말하죠. 국가보위성에서 다 바로 김정은이 직할로, 바로 공수처도 대통령 직할로. 법에 보면 소속이 없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일반적이라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지. 이번에 조국 사태 때 분명하게 나타난 거죠. 그런데 공수처는 그 제도도 없습니다. 임명 최종적으로 청와대 하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과 가까운 제도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좋아할 제도다. 아마 남북 연방제를 시도한다면은 뭐 비슷한 제도니까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죠. 홍콩 염정 공서 같은 것도 서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밀 녹음을 해서 고위공직자 뒷조사를 하고 하는 게 들킨 사례를 그 뒤에 한 중간쯤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 그러면 검찰개혁 문재인 정권에서 화두로 삼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개혁은 거꾸로 검사들의 직무에 대한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시키고 그 확보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총장이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검사들 법무부를 통해서 청와대 사정, 옛날 같으면 사정수석,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검찰 개혁을 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검사에 대한 임명권, 그 다음에 예산 편성권을 내놔야 됩니다. 차라리 검사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을 주는 게 맞죠.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고 그 부분은 숨기고 있으면서 공수처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독립성을 확보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검찰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시민과 언론의 감시,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사법 통제.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분도 뉴스 보고 알죠? 한 10번 정도 기각됐다. 그게 사법 통제입니다.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검사를 통제를 하면 되지, 공수처를 만들어서 통제한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죠. 아까 직무유기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수처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제가 팁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판검사 괴롭히는 방법, 아니면 공수처 직원들도 괴롭히죠. 직무유기죄로 고소를 하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죄로 고발을 해놨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변호사단체하고 저희들 시민단체에서도, 대수장에서도 그렇고 문재인이 국방부 장관 전부 고발을 했는데 한참이 고발한 지 됐는데 조사도 안 해줍니다. 직무유기죠. 공수처가 생기면요, 이제 우리가 고소고발장을 서울지검에 냈는데 조사를 빨리 안 해주면 그 검사를 상대로 직무유기로 공수처에다 다시 고발하세요. 그 다음에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빨리 또 안 해주면 또 검찰에다 또 고발을 하세요. 그럼 저 둘이 또 싸우네요. 그래서 이제는 공수처가 통과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알 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은, 예를 들어 정말 그 사건은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더러운 잠이라고 해서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여성 대통령 누드화를 패러디해서 그것도 국회에서 전시를 했죠. 그때 군 출신 우리 예비역 장성이 정의감에 화를 못 이겨서 그 그림을 떼서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뭐 찢어지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고소를 하고 형사 입건이 돼서 1심에서 유죄 났습니다. 민사소송했습니다. 1심에서 손해배상 500만 원 하라고. 저놈들 처음에는 손해배상 5천만 원씩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심에 항소를 했죠, 당연히.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2심부터는 슬슬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사실은 저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레임덕이 시작되니까 판검사들이 제일 먼저 빨리 깨닫는 거예요. 언론도 그렇고. 저는 지금 그런 윤석열 쪽에서도 저는 그걸 기미를 채는 것 같아요. 판사들이 이제 재판 안 하면 미룹니다. 골치 아픈 사건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듣지요? 유명한 고영주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보고
알갱이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도 1심 선고한 뒤로부터 2심은 2년,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재판도 안 합니다. 무죄하자니 그렇고 유죄하자니 정권 바뀌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막 미루겠어. 막 미뤄요. 아까 박근혜 대통령 그 그림 사건도 그냥 막 미룹니다. 그 당사자 신모 씨라고 해군 장군 출신인데 그분 말씀은 이제 아예 뭐 재판도 안 한대요. 벌금 얼마냐 아니면 그 쉬운 사건도 잘못 재판하면 그게 레임덕이 슬슬 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가끔 청와대 앞에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집회도 가끔 가봅니다만 성과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마이크로 크게 뜯으면 조용한 밤에 청와대 안에 들린다. 분명히 문재인은 부부가 같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거라고. 이제 왼쪽이 또 들리는 말로는 차 타고 못 다닌다. 물론 좀 과장이겠지만 헬기 타고 다닌다. 보다가 헬기 타잖아요. 엄마가 볼 때 헬기 타. 이제 정광훈 목사 그 팀이 24시간 청와대를 지키고 있으니까 물론 이쪽에 뭐 삼청동 쪽에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타고 다니기에 또 외국 우파 인사들은 헬기가 가끔 잘 고장 나잖아요. 뭐 그런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처럼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이제 정리를. 그래서 혹시 이게 도표 있는 부분은 토크를 지금 말할 것 같은데. 도표를 그냥 예. 좀 조용히 해주세요. 조금 힘드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 기다려. 그래서 뭐 제가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서 안 됐으니까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콩에 제가 가장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홍콩 염정공소는 직원이 1,200명입니다. 염정공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킨슨 법칙이죠. 작게 출발을 해도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그 어떤 조직이든지 자꾸 스스로 커지려고 하는 일이 없어. 홍콩 인구가 700만 명, 서울시 인구보다 적지요. 그런데 염정공소가 1,200명 직원이 있으면서 드디어 포청천 활약을 많이 해서 사건이 자꾸 줄어들죠. 최근 5년 동안에 공무원이 기소된 사람이 140명. 그러니까 연간 20명 정도밖에 안 되죠. 직원이 1,200명인데 거기서 뇌물로 기소된 공무원은 연간 3건이라. 이 1,200명 먹여 살리면서 공무원 3명 구속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보고 죄를 지으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공수처라는 특검이 그래서 그때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절대로 국민들이 우리 앞으로 12월 3일 통과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특정한 계급을 가지고 맨날 그 친구들 보고 죄를 지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정도 수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빌미로 하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 국민들이나 주변에서 혹시 그러면 대안은 없느냐? 우리 우파에서는 맨날 반대만 하고 그래서 제가 대안만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놈들 공격할 때는 맨날 우파는 반대만 한다. 자유한국당은 반대만 한다. 그래서 대안은 첫째는 어차피 이 제도가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안적 해결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부패방지위원회 제도도 있고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고 상설특검 제도 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하고 있는 요 세 가지를 제대로 해라. 이게 대안이다. 처음엔 이걸로 출발했다. 그렇게 해서 특히 특별감찰관 제도는 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점을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수 그때 박근영 우병우 사건 때 이석수라는 친구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특별감찰관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영하고 우병우 사건으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참 세월이 야속하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쪽에 붙어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자를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위 사정기관은 권력기관하고 가까이 붙여두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뿐만인가요? 또 누군가요? 조홍천도 청와대 사정이 있었죠. 근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가 있었죠. 그런 걸 보면 절대로 좋은 사법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청와대에 두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시고 기존에 있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해라. 특별감찰관제 비우지 말고 임명을 해서 문 대통령 아들, 딸 조사해라. 이렇게 역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홍콩 영정공서 같은 모델을 활용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우리 부패방지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법은요. 제가 검사 시절도 뭐 지금까지 쭉 보면 우리 한국이 다이내믹하게 이런 분야의 제도도 저는 선진국 어느 나라 못지않게 다 되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과 했을 때 부동산 실명제 이제는요 거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해 보신 분 알지만은 매매 가격을 부동산 등기부의 필요적 기재사항 그렇지요? 옛날에는 이중 가격이 있잖아요. 집에 집문서 따로 있고 등기부 따로 있고 집문서가 진짜였죠. 장롱에 숨겨놓은 거기는 등기부는 가격도 안 나타나고 근데 지금은 부동산 실명제에서 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제까지 이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금융정보분석원이 생긴 지도 한 20년 됩니다. KOFIU라고 해서 Financial Institute Inspection Unit인가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2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자동 신고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1,000만 원 이상은 혐의 거래는 다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면은 요즘 집에 적어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억대 돈을 현금 거래하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전 앞에서 이제 겨울이면 노숙자를 있겠습니다만 노숙자인 줄 아는데 이분이 1,000만 원을 들고 근처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한다고 누구한테 송금한다고 칩시다. 옛날에는 넘어갔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이제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금 출처를 조사를 합니다. 은행원이 당신 노숙자네.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죠. 노숙자든 말든 1,000만 원 예금만 받아주는데 지금은 신고합니다. 여기 직업 없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송금을 하는데 그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집을 해서 자금 출처 조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요 완벽하게 제가 보기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하고 연결이 돼서 여러분도 이제는 탈세조차도 차츰차츰 어렵다는 걸 많이 현실에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경험으로는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수준에는 제도 탓할 거는 저는 없다고 보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우리 헌법도 그렇고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느냐 그 캐릭터가 문제지 헌법이 잘못돼서 또는 공수처비 법이 없어서
절대로 그런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참 마지막 세 번째 대안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자. 그래도 공수처는 꼭 설치해야 된다. 아까 전래동화처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너 팔 하나 남은 거 그거 잡아먹으면 그거 먹어주면은 안 잡아먹겠대. 좋다. 공수처법 설치하자. 통과시키자. 할 때 마지막 대안이 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박영수 특검처럼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제1야당이 추천하게끔 해라. 왜 우리는 못합니까? 지네들은 그때 했는데.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나 우리 대한애국당 가서도 공화당 가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꾸 반대만 하지 말고 좋다. 그러면은 지금 특검법에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박영수 특검을 민주당에 추천한 것처럼 공수처법도 우리가 받을 테니까 대신 자유한국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저 친구들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 가지 대안까지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무기로서 가지고 계시면은 또 나름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혼자만 떠드는 일방적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